나는 10년 동안 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내 독을 조제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기꺼이 가장 완벽한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울 위에 추 대신 약병 하나가 놓인다. 정의에 굳게 담은 입술 위로 며느리 수혜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셔야죠. 그 약국 어머니 거예요? 아니면 저희 거예요? 그날의 대화는 나를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미로 속에 가두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아이는 매일 아침 내게 독이 섞인 알약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먹는 척 해야만 했습니다. 독이 내 육체를 서서히 잠식할 때 나는 오히려 나의 정신을 가장 예민하게 벼려 세웠습니다. 며느리 수혜가 거실로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낡은 유언장 사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내 평생의 터전인 친정약국을 내 아들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손자에게 남긴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혜에게 이 유언장은 방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혜 어머니, 아침 약 드세요. 수혜는 늘 그랬듯 투명한 물컵과 함께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작은 알약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온 내 치매 예방약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온화한 미소를 마주보며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혀 밑으로 약을 밀어 넣은 후 물을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혜의 눈은 언제나 내 목울대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약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이놈 봐라. 오늘도 성분 하나 안 빠지고 들어갔군. 약효가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수혜 오늘 오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님, 환경 변화가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줄 거예요. 나 요양원이라니. 나는 아직 걸어 다닐 힘이 있고 내 약국도 멀쩡했습니다. 내 말에 수혜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미세한 동공 움직임 속에서 죄책감이 아닌 조급함과 불안을 읽어냈습니다. 내가 약효가 원하는 속도만큼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약국은 이미 폐업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가스 밸브도 안 잠그셨잖아요. 정우 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랬니? 미안하구나. 내가 깜빡했나 보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가짜 치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스 밸브를 잠근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밸브를 다시 열어두어 작은 위험을 만든 것은 내가 잠든 사이 거실을 서성이던 며느리 수혜였습니다. 그녀는 내 치매 증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습관처럼 마당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곳은 며느리의 시선이 가장 덜 닿는 내게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화분 아래 깊숙한 곳에 내가 10년간 모아온 증거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조제 저울에 부품을 묻은 흙을 걷어냈습니다. 수혜가 몇 년 전 약국을 정리하며 고철로 버리려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내가 고물을 모으는 척하며 몰래 빼돌린 것입니다. 나는 녹슨 저울 부품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40년간 약사로 살아온 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수혜야, 너는 내가 단순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보다
수십 년 먼저 독도과 약약을 다룬 사람이었다. 내가 준 그 약의 성분이 내 몸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0년 전 처음 며느리가 내게 그 약을 건넸을 때부터 나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인지 기능 개선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세하게 섞여 있는 특정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 향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40년 전 한 제약회사에서 곡성학 연구를 할 때 다루었던 인체에 무해하지만 장기간 투여 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둔화시키는 특정 식물 추출물의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수혜가 노리는 것이 치매가 아닌 약국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아내 수혜의 편의와 주장을 옹호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아요. 편안함이라. 내 아비가 평생을 바친 이 약국을 팔아넘기는 너에게는 편안함이겠지. 말씀이 심하시네요. 약국이 무슨 소용이에요?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수혜는 이걸 팔아서 재개발하고 저희 가족이 편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나를 향해 불신 가득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독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며느리의 계략에 완전히 속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나 혼잣말 내가 나를 치매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 무너진 아들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이 사실은 오직 나와 수혜만의 싸움으로 끝나야 한다. 아들이 자리를 뜨자 수혜가 내 방문 앞에서 빙긋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수혜 어머니, 제가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들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신 거예요. 수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니? 내 마지막 말에 수혜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망상으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수혜, 그럼요. 곧 약국은 팔릴 거고 어머니는 그 돈 한 푼 못 보고 편안한 요양원에서 주무실 거예요. 수혜가 방을 나간 후 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꺼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10년간 약을 먹지 않고 모아온 수백 개의 알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알약들이 증명하는 것은 나의 치밀함이자 며느리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약들 사이에서 나는 며느리가 실수로 버린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병에는 오정이 1일 1회라고 며느리 수혜의 필체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벨 아래 내가 40년 동안 사용해온 약국 전용 도장으로 찍힌 희미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유통기한 2024년 10월 30일. 오늘 날짜는 이미 11월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치매 환자에게 투여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효의 독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독성 행위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계획을 가속화하려다 치명적인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나는 약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싸움은 끝났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파멸을 위한 싸움이다. 나만의 저울에 내 죄의 무게를 달아주마. 나는 조제 저울의 부품을 꺼내 녹슨 추를 손에 쥐었습니다. 추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며느리 수혜가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고립의 냄새. 그것은 습하고 눅눅하며 묵은 먼지 냄새와 섞여 내 코를 찔렀습니다. 수혜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수의 어머니, 이제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정우 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녀는 현관문에 디지털 잠금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마치 내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내 세계는 현관문 안쪽으로 급격히 좁아졌지만 나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오히려 내 내면의 감각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이 숨쉬는 소리, 공기 중에 미세한 약물 잔향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 정우는 나를 피했습니다. 그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규정하는 아내의 논리 속에서 그는 가장 무기력한 방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놈은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약국의 가치를 모른다.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삶까지 팔아넘기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회한이다. 나는 매일 아침 수혜가 건네는 알약을 혀 밑에 숨긴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혜는 내게 매일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약을 먹는 미션,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하는 미션. 나는 그 미션을 완수하며 그녀의 완벽한 착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창문 틈으로 바깥 세상을 엿보았습니다. 햇볕 아래서 약국 건물의 녹슨 간판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혜가 시킨 철거 용역업체 사람들이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망치와 쇠지렛대를 들고 약국의 낡은 간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약국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빗게 패인 간판이 굉음과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정체성과 역사를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는 간판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40년 전 내가 약국을 처음 열었을 때 맡았던 새벽녘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곧바로 배신과 회한의 냄새로 변했습니다. 이 약국은 내 아비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다. 내 아비의 피와 땀이 묻은 곳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이곳을 내어줄 수 없다. 정의는 오직 나의 손으로 실현된다. 나는 창틀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역사를 지키고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부당함을 단죄하기 위한 정의 구현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침묵의 저울을 기울일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수혜는 내가 치매 증상 때문에 집안을 배회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집 안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는 남편의 유품인 오래된 가죽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가 40년 전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작성했던 극비 연구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인체 독성학 분야에서 일했고 수혜가 내게 투여한 기억력 둔화 약물은 사실 내가 해독제 개발 과정에서 역으로 연구했던 약물 성분 구조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나는 그 두꺼운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서는 습한 종이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에 까슬거리는 감촉이 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 낡은 노트가 곧 내 복수의 칼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게 준 것은 느린 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독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내게 되돌려줄 완벽한 위약의 여을 설계할 것이다. 내가 내 고통을 완벽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마. 나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개발했으나 최종 폐기했던 신경계 활동을 일시적으로 과부하시켜 치매와 유사한 정신, 장난을 유발하는 무해한 약물의 성분 구조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며느리를 파멸시킬 복수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복수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의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양원 계약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말입니다. 이제 곧 매각 절차가 시작되니 내일 아침까지 지하 창고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지하 창고라니.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하 창고. 그곳은 내가 10년치 알약을 모아온 가장 중요한 증거물의 은신처였습니다. 만약 수혜가 그곳을 정리한다면 나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파국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수혜, 걱정 마세요. 전문 업체가 와서 싹 치울 겁니다. 어머니의 추억은 제가 예쁘게 사진으로 남겨드릴게요. 자, 이거나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수혜는 내 손에 마지막 약을 쥐어주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나는 약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혜가 놓고 간 손목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은 며느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창고? 증거물을 만지게 두지는 않는다. 내일 아침까지 너의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조제가 먼저 시작된다. 나는 지금 나간다. 내일 새벽 나는 마지막 남은 나의 성소성소이자 증거의 공간인 낙국 지하 창고로 잠입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침묵하던 나의 조제 저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혜는 내가 치매 때문에 이 시간에 배회하는 것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착각을 이용해 현관문 잠금 장치에 비밀번호를 외우는 척하며 몰래 습득한 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 약국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피부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비릿한 철거 잔해의 냄새와 눅눅한 흙먼지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약국 외벽은 쇠락한 왕국의 성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녹슨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지하로 향하는 좁은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미세한 약초의 잔향. 그 냄새들이 40년 전의 나를 되살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곳이 나의 성소성소이자 복수의 실험실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지하 창고는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조제대를 발견했습니다. 조제대는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견고한 나무 감촉은 여전했습니다. 조제대 위에는 내가 며칠 전 몰래 챙겨온 조제 저울 부품들이 놓였습니다. 저울이 맞춰지는 순간 찰칵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내게 준 독의 무게를 달아줄 저울이다. 나는 가져온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속에는 며느리의 파멸을 위한 가짜 치매, 약물 The Placebo of Ruin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 약물은 인체 무해한 비타민과 이뇨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조작을 통해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착란 증세를 유발하는 시각적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에 내가 나를 속였던 것처럼 나도 너의 이성을 속여주마. 내가 치매라고 믿게 만든 공포가 이제 너를 덮칠 것이다. 나는 먼지 쌓인 약병들을 찾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제 저울 위에 해독제의 원료가 될 특정 식물 추출물의 건조된 뿌리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약을 다루는 내 손은 70대의 노인 손이 아닌 40년 경력의 약재 부장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약물을 조제하며 며느리 수혜가 내게 했던 이중적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약은 사랑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위하는지 아시죠? 그 사랑이라 불렀던 독이 이제 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나의 목표는 며느리의 육체적인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복수.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자신의 이성과 통제력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혜는 나의 치매 증세가 심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정우를 설득하여 강제로 유언장을 수정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혜 어머니, 법무사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정우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재산 관리는 수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침을 흘리는 척 그녀의 의도대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찢어버릴 수도 법무사 앞에서 그녀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죄를 증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언장. 그래, 내 유언장은 낡은 저울 옆에 두었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엉뚱한 단어 낡은 저울을 언급하며 치매 환자 특유의 흐릿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수혜는 나의 말을 무시하며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보세요. 어머니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세요. 빨리 기존 유언장을 폐기하고 이 새로운 유언장의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아들 정우는 나를 외면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새 유언장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들의 그 무력한 방관이 내 복수를 더욱 정당화시켰습니다. 착각해라 수혜. 내가 유언장을 조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자백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조작된 유언장이 내 파멸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 나는 수혜가 유언장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완벽한 바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제실에서 완성한 가짜 치매 약물을 작은 투명 캡슐에 담았습니다. 이 약물은 진짜 치매 약물과 외양은 완벽히 똑같았지만 복용 시 3주 이내에 경미한 신경과민 및 편집증 증세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는 수혜가 늘 사용하는 약통을 그녀의 가방에서 몰래 꺼냈습니다. 그녀가 최근 필요하다며 복용하던 고급 비타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타민 캡슐을 조심스럽게 열고 그 내용물을 내건 가짜 치매 약물로 교체했습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제대의 날카로운 금속 냄새를 맡으며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교체가 끝난 약통을
그녀의 가방에 다시 넣어두고 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혜는 이미 잠이 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수혜야, 내일 아침 내가 가장 믿는 내 힘의 원천을 스스로 먹게 될 것이다. 너의 계획은 이제부터 나의 계획이 된다. 나는 며느리 수혜의 침실 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문 앞에서 나는 파멸을 조제한 약사였습니다. 복수의 쓴맛을 보게 될 첫 번째 알약이 그녀의 뱃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위약 투여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수혜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사소한 행동에서 불안정함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머리를 긁적였고 밤에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경계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드린 약 꼭 드셨죠? 가끔 침대 옆에 그냥 두시는 것 같아서요. 그 노란 거 먹었지. 내가 주는 건데 당연히 먹었지. 나는 무심한 말투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수혜의 눈은 내 주변을 맴돌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건네는 대화는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중적 감시였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먹는 비타민 속의 위약 성분이 벌써 너의 편집증을 건드리기 시작했군. 조금만 더 내 스스로의 덫에 깊이 빠져들거라. 나는 폐업한 약국 지하를 오가며 곡수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약국의 냉랭한 금속 냄새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정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인터폰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김도진. 20년 전 내가 약국을 정리하기 직전까지 내 밑에서 3년간 약사 견습생으로 일했던 옛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대형 제약회사 감사팀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도진입니다. 약사님, 아니 오정희 여사님 계신가요? 나는 치매 환자 연기를 잠시 잊고 현관문 앞에 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의 옛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진이가 왜 여기에? 이 아이가 수혜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혹은 나의 복수를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혼자 끝내야 한다. 수혜가 재빨리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발견하고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김 팀장님.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군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혹시 어머니께 불법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진의 말에 수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공포의 냄새가 났습니다. 수혜는 내가 복용했던 약물을 병원 밖의 경로를 통해 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진은 며느리 수혜가 아닌 전직 약사인 나를 핵심 증인으로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수혜는 능숙하게 도진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인터폰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 팀장님은 그냥 저희 회사 일 때문에 잠시 오신 겁니다. 혹시라도 그분이랑 약에 대해 말씀 나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수혜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침을 흘리는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혜는 나의 침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확신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도진의 등장은 나에게 추력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감사팀의 힘을 빌린다면 며느리 수혜를 법적 파멸로 몰아넣는 것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법의 심판이 아닌 인생의 심판을 원한다. 내가 10년간 당한 회한과 고통은 법 조항 몇 개로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아니다. 이 싸움은 가장 사적인 정의로 끝나야 한다. 도진이 돌아간 후 나는 홀로 마당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방울이 흙에 스며드는 소리. 그 소리가 나에게 침묵 속의 결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나의 손으로, 나의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지하 창고로 향하기 위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던 중, 며느리 수혜가 실수로 떨어뜨린 작은 금속 물체가 내 발에 닿았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그것은 휴대용 녹음 장치였습니다. 이놈 봐라. 나를 치매 환자로 몰면서도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군. 내가 지하 약국에서 뭘 하는지 알려고 했나. 녹음 장치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나는 수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녀의 안경 케이스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수혜는 나를 감시하는 동시에 내가 치매로 인해 사고를 치는 영상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카메라의 렌즈를 조용히 천장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조정한 각도 그대로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카메라는 수혜, 자신의 행동만을 녹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하 약국으로 내려가며 녹음 장치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며느리 수혜가 아들 정우에게 유양원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약국 매각 대금에 대해 속삭이는 대화였습니다. 그 끝에는 수혜가 불안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그늙은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약국 지하에 뭘 숨겨뒀을 리 없지? 그녀는 이미 나의 은신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며느리의 의심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결정적인 함정으로 유인해야 했습니다. 위약을 투여한 지 3주째였습니다. 며느리 수혜의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늘 손톱을 깨물었고 밤에는 헛것을 보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극도의 편집증과 불면의 흔적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타민이라고 믿었기에 이 모든 증상을 어머니의 치매 간병 스트레스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제가 치매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마음이 알겠지. 나는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약학 전문 지식이 없는 수혜는 이것을 단순한 치매 환자의 낙서로 여긴 듯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두었습니다.
나는 구겨진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혜가 지하 약국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놈 봐라.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다니. 나는 급하게 종이를 감추지 못하고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혜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뭐예요? 내놔요. 낙서라도 치매 환자의 물건은 위험합니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종이를 사수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경력의 약사가 단죄의 칼을, 저 눈은 순간의 섬광이었습니다. 며느리 수혜가 내 손에서 구겨진 성분 구조식 메모를 낚아채던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극도의 편집증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혜는 메모를 찢어 입에 넣고 씹어 삼키려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종이를 파괴하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나의 치매 연기를 강화하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씹어라 수혜. 내가 씹은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속였다는 단 하나의 증거였다. 내가 그 증거를 파괴하는 순간 너는 나의 마지막 남은 법적 보호막을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다. 수혜는 종이를 삼킨 후 나를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며 이것이 내 망상과 집착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위험한 치매 환자로 규정하며 집안의 모든 곳에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나의 세상은 침실 안으로 한 뼘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지하 약국까지 건드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약국 매각을 위해 지하 창고의 모든 물품을 폐기하겠다는 공문을 집안에 붙여 놓았습니다. 나의 10년치 약물 증거가 담긴 상자가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 정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혜는 남편에게 나의 망상적인 행동과 폭력성을 과장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정신과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나는 그 서류 위로 아들의 침묵이 그림자처럼 들이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내의 악행에 눈을 감고 어머니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이 순간 나는 깊은 회한 속에 빠진다. 아들은 나를 찾아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그는 요양원 입소와 약국 매각에 법적 동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연민이 아닌 귀찮음과 짐을 덜어냈다는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가장 독한 약은 배신이었다. 이 약은 10년치의 치매 약물보다 더 빠르게 내 심장을 갉아먹었다. 나는 약국을 지키려 했지만 내 아들을 잃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절망의 나락이었다. 나의 복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소중한 것 중 하나인 아들은 이미 나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들이 내 지난 삶의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약국 매각 디데이, 지하 창고 정리업체가 도착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힘과 약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혜의 감시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수혜가 놀라 달려왔을 때 나는 그녀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그녀의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열쇠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얘 행동이 치매 환자의 순간적인 발작이라고 여겼기에 열쇠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방에 가두려 했지만 나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약국 지하로 가는 길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용역업체의 트럭이 약국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는 지하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습하고 축축한 지하 공기가 내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창고는 이미 용역업체 사람들이 던져놓은 폐기물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내가 10년치 약물 증거를 보관했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자의 뚜껑을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증거 상자를 발견한 순간 나는 미친 듯이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수백 개의 알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구석, 내가 복수를 위해 조제했던 가짜 치매 약물의 마지막 샘플이 담긴 작은 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 돼. 수혜가 가져갔다. 그 약이 진짜 독약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약은 심리적인 파멸을 위한 것이지 육체적인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완벽하게 며느리의 정신적 파멸을 목표로 했지만 그녀가 그 약을 극도의 불안정성 속에서 스스로 복용하게 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 창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수혜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찾던 가짜 치매 약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고립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제 너의 모든 증거를 지켜내고 너의 광기를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조용히 조제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일 약국 매각 현장에서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후의 심판을 위한 나의 무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약국 매각 당일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지하 조제실을 정리했습니다. 10년치 약물 증거가 담긴 상자는 이미 단단히 밀봉하여 약국 매수인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모일 약국 사무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는 그 상자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조제대 위에 낡은 조제 저울을 올려놓았습니다. 녹슨 저울은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오늘 그 저울은 정의의 무게를 달게 될 것입니다. 수혜야, 너는 내가 치매 환자라고 믿었지. 내가 너를 고발할 수 없는 무력한 늙은이라고 착각했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나는 40년 경력의 약사다. 그리고 오늘은 너의 죄를 조제하는 날이다. 약국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매수인, 아들 정우, 그리고 며느리 수혜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혜는 어젯밤 내가 준 가짜 치매 약물을 복용했는지 눈빛은 더욱 불안정했고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매각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매수인이 펜을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테이블 중앙에 밀봉된 증거 상자와 낡은 조제 저울을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내가 이 침묵을 깨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파국으로 접어든다. 하지만 진실만이 이 썩은 관계를 해체할 수 있다. 수혜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고 일어나 상자를 치우려 했습니다. 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수인 앞에서 빨리 치우세요. 저런 망상은 집에 가서 하셔야죠. 그때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70대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아닌 40년 경력의 약사가 진실을 선포하는 것처럼 맑고 단호했습니다. 망상. 그래. 내가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 너는 내가 치매 환자라고 믿었지만 나는 너의 범죄를 10년 동안 관찰하고 기록해온 약재 부장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낡은 약사 면허증을 펼쳤습니다. 매수인과 아들 정우는 경악했습니다. 특히 아들 정우의 눈빛은 어머니를 향한 불신에서 충격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고 10년치 알약 수백 개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알약들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굴러다니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주사위처럼 들렸습니다. 수혜가 내게 10년간 투여했던 약물이다. 이 노란색 알약은 단순한 치매 예방제가 아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둔화시키는 특정 식물 추출물이 고농도로 농축된 독성 약물이었다. 나는 약사였기에 이 약물의 향과 성분 구조를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매수인에게 약물 분석 보고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는 내가 지하 조제실에서 조제 도구를 이용해 직접 성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앞에 수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저건 다 어머니의 낙서예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저건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수혜의 발밑에 며칠 전 내가 발견했던 녹음 장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 수혜가 아들에게 요양원 계약과 약국 매각을 논의하며 치매 증상을 조작하는 이중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정우 씨, 어머니가 자꾸 가스 밸브를. 그래야 우리가 빨리 약국을 팔고 어머니를 보낼 수 있어요. 수혜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먹었던 위약의 부작용과 실제 범죄 행각이 합쳐져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정우는 모든 진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가장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정우 이 어머니, 제발 이 일은 덮어주세요. 수혜를 경찰에 넘기면 안 돼요. 저는 아내가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보다 자신의 나약한 삶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복수의 최종 목표가 정의 구현이 아닌 아들을 향한 회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승리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수혜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낡은 조제 저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혜 이 저울, 저 망할 저울이 문제였어.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그녀는 저울을 짓밟고 손에 들고 있던 가짜 치매 약물 샘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에 걸릴 것 같았지. 다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 이거 먹고 내가 끝내주겠어. 그녀는 약병에 내용물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나는 그 약이 무해한 위약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광기와 자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물이 독극물이라고
딛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스스로의 공포에 압도되어 쓰러졌습니다. 나는 너의 육체를 해치려 하지 않았지만 너는 내 스스로를 파괴했다. 이것이 내가 10년간 나에게 준 고통의 무게, 최후의 심판이었다. 나는 쓰러진 며느리와 충격에 떨고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테이블 위에 낡은 조제 저울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약국 매각은 취소되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채 단죄의 칼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수혜가 구급차에 실려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약국 매각 계약을 파기한 후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승리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배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마저 잃은 채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제 홀로 약국에 남았습니다. 약국 사무실에는 여전히 내가 쏟아놓았던 수백 개의 알약 잔해와 파괴된 조제 저울의 파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폐허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나는 나의 터전을 지켰습니다. 이 약국은 지켰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을 잃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였다. 10년의 침묵이 불러온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닌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나는 지하 조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조제실은 여전히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조제대를 닫고 부서진 저울 대신 새로운 조제 저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저울 위에는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혜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 2장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메모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나의 회한, 나의 승리와 나의 패배가 정확하게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다는 듯. 나는 약사였습니다. 나는 늘 약을 조제하며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은 정교한 무게와 비율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나는 가족의 평화와 나의 자존심 사이에서 어떤 균형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약을 만든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복수를 만든 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수혜에게 독을 주지 않았지만 내 복수심 자체가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의 방에 들렀습니다. 그의 방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그가 이 집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난 듯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가 어린 시절 선물했던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멈춘 시계를 집어들고 손끝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깨진 유리. 그 시계는 나의 시간도 아들의 시간도 10년 전 멈춰버렸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나는 다시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정의 약국 간판 대신 작은 나무 간판에 치유의 조제실이라는 글자를 써서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병든 몸이 아닌 병든 영혼을 위한 약을 조제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조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10년간 모았던 며느리의 독약과 나의 해독제를 모두 꺼내 조제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잔재다. 나는 이제 이 잔재를 모두 섞어 나의 회한을 담는 약을 만들 것이다. 나는 독성이 없는 순수한 약초와 비타민을 섞어 캡슐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닌 자기 성찰과 고립의 약이었습니다. 나는
이 약을 매일 복용하며 복수의 쓴맛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국의 유리문 틈으로 겨울의 차가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조제대에 앉아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약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었지만 가장 고독한 약사로 남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텅 빈 약국 공간을 메웠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약국을 지키고 나의 전문성을 증명했으며 악행을 단죄했다. 하지만 나의 승리는 완전한 파멸 위에 세워졌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는 자신의 광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테이블 위에 빈 조제 저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줄을 올려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저울.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찾아왔던 옛 제자 도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10년치 약물 증거와 며느리 수혜의 불법 의약품 유통 경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파멸은 며느리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부조리한 시스템까지 단죄해야 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제실에 앉아 내가 조제한 회 안에 약한 알을 삼켰습니다. 약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차가운 쓴맛을 남겼습니다. 그 쓴맛이 바로 복수의 최종적인 맛이었습니다. 나의 승리는 파멸의 침묵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